너는? 인파 속에서 신입 경호원의 선글라스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백만장자 한진태 회장은 숨이 멎는 듯 했죠. 25년 전 돌쟁이 딸을 안고 집을 사라진 아내와 똑같은 얼굴이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모녀, 찾고 찾아도 닿을 수 없었던 세월. 그런데 지금 눈앞에 그녀는 진짜 내 딸인 걸까요? 도대체 25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마치 무슨 일이 터질 것을 예고하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서울 시내 한복판의 야외 행사장에는 수백 명의 인파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대부라 불리는 한진태 회장의 기공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진태는 단상 위에서 테이프 커팅을 마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55의 나이에 넓은 어깨와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수천억 대 자산가다운 품격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하지만 화려한 미소 뒤에 숨겨진 그의 눈동자는 어딘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속이 다 타버린 장작 같았어요. 성공은 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 진태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회장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귓가에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태가 단상에서 내려와 차를 향해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후두둑 떨어지던 비가 삽시간에 억수같이 퍼부었죠.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우산을 펴려던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갑작스러운 돌풍에 우산이 뒤집히며 사방으로 튕겨나갔어요. 비명과 웅성거림이 빗소리에 뒤섞여 귀를 찢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태를 밀착 경호하던 여성 요원 하나가 재빠르게 그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검은 정장에 짧게 묶은 머리카락, 그리고 눈을 가린 검은 선글라스. 수연이라는 이름의 이 젊은 경호원은 밀려드는 군중 사이에서 진태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지만 수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게 버텼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폭우에 흠뻑 젖은 선글라스가 미끄러지듯 코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이 손을 뻗어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선글라스는 차가운 바닥 위로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연은 순간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은 채로요. 그리고 그녀의 맨얼굴이 진태의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진태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도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귓가를 때리는 빗소리도 아우성치는 군중의 함성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죠. 오직 눈앞에 그 얼굴만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갸름한 얼굴선, 살짝 올라간 눈꼬리, 그리고 빗물에 젖어 반짝이는 그 눈동자까지. 진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는 이름 하나가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명수가. 수연은 그 중얼거림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군중을 막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진태는 그 자리에 뿌리 내린 듯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두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25년입니다. 정확히 25년 전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갓돌 지난 딸을 안고 사라져버린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그 얼굴.
그 눈동자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어요. 세월의 때가 묻지 않은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요. 물론 진태도 알았습니다. 눈앞의 여자가 아내일 리 없다는 것을요. 아내 명숙은 지금 살아있다면 50이 넘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 얼굴은, 저 눈동자는 분명히 25년 전 빗속으로 사라졌던 명숙의 것이었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았어요. 회장님, 어서 이쪽으로. 비서가 진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진태는 정신없이 끌려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봤어요. 빗속에 서 있는 수연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가슴 한쪽이 쥐어뜯기듯 아팠죠. 그렇게 억지로 차에 올라탄 진태는 회장실로 돌아오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줄기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서는 25년 전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해서도 진태는 한동안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끼워져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흔적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진을 만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진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명숙, 그리고 딸 수연. 2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두 사람이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말 한마디 없이요. 당시 어머니 최 여사는 아들을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었죠. 진태야, 그 여자는 처음부터 너를 이용한 거야. 사업이 안 되니까 도망간 거라고. 널 배신한 거야. 하지만 진태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명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돈이 없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에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여자였습니다. 오히려 진태가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날이면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끓여 건네주며 웃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명숙이 왜 떠났을까요? 진태는 25년 동안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낮에는 일에 파묻혀 지내고 밤에는 술에 의지해 겨우 잠들었죠. 성공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독약에 취해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가슴에 뚫린 구멍을 메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구멍이 갑자기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진태는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갓돌 지난 딸, 명숙이 품에 안고 떠났던 아이. 그 아이의 이름도 수연이었죠. 설마. 진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두 손이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렸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내와 똑같은 얼굴, 딸과 똑같은 이름, 그리고 하필이면 자신의 경호원으로 배치된 운명까지요. 진태는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올라와.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진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물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나를 경호했던 여자 요원 있잖아. 선글라스가 벗겨졌던 그 요원. 이름이 뭔가? 아, 박수연 요원 말씀이십니까? 이번에 실력이 좋아 특채된 친구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박수연. 진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성은 달랐지만 이름만큼은 25년 전 품에 안겨있던 그 아이와 똑같았어요. 진태의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부들부들 떨렸죠. 그 요원, 내일부터 내 전담 경호원으로 배치해. 비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전담 경호원은 이미 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바꾸시면 내가 바꾸라면 바꾸는 거야. 진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1분 1초도 내 곁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요원이 나를 따라다니게 해. 비서가 나간 후 진태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유리창에 빗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요. 진태는 지갑 속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명숙과 갓난아기 수연. 그리고 오늘 본 그 경호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정말 내가 맞니? 떨리는 속삭임이 텅 빈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내 딸이냐고 수연아. 그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동자에 형용할 수 없는 초조함이 서렸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진태는 알았어요.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이 어쩌면 코앞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비는 밤새 그치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창을 때릴 때마다 진태의 가슴도 같이 두드려지는 것 같았죠. 진태는 새벽 내내 잠을 설쳤습니다. 목이 타들어가 물을 마셔도 소용이 없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달아올라서 숨이 자꾸 짧아졌습니다. 결국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에 회장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자 넓은 공간이 차갑게 밝아졌죠. 책상 위에는 비서가 올려둔 서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진태는 서류를 넘기는 척했지만 글자는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죠. 펜 끝이 종이 위를 헤매는 동안 그의 시선은 자꾸 어제의 그 얼굴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앞에 다시 나타나기라도 할 것처럼요. 아침이 밝자 직원들의 발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잠시 뒤 문 밖에서 또렷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정한 박자, 흔들림 없는 걸음. 경호원 특유의 걸음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섰습니다. 검은 정장, 단정히 묶은 머리, 똑바로 편 어깨. 어제는 선글라스에 가려졌던 얼굴이 오늘은 형광등 아래 환히 드러났습니다. 진태는 순간 숨이 목에 걸렸죠. 마른 침이 꿀꺽 넘어갔어요. 수연은 책상 옆 회장과 출입문 사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시선은 사방을 훑었지만 움직임은 조용했습니다. 손은 허리 앞에서 자연스럽게 모아졌고 목소리는 건조할 만큼 단정했죠. 회장님, 전담 경호 배치받은 박수연입니다. 진태는 고개를 들었다가 금세 시선을 내렸습니다. 마주보면 표정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눈이 자꾸 올라갔습니다. 수연의 인매가, 미간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누가 속상한데도 참으려 할 때처럼 입술을 꼭 다물고 눈동자가 아주 조금 젖는 그 느낌까지요. 진태는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끝이 조금 갈라졌습니다. 박수연 요원. 예. 회장님. 진태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질문 하나가 목에서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대답이 어떤 것이든 지금의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진태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혹시 부모님은 다 계신가? 수연의 눈동자가 진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아주 잠깐 스쳤지만 금세 정리됐어요. 수연은 경호원으로서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낮고 고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십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돌아가셨다. 진태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꺼풀이 한번 크게 깜빡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저 요원의 모친이 진짜 명숙이라면 내가 그렇게 전해졌을 수도 있겠구나. 명숙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진태의 목을 조였습니다. 억울함이 치밀었다가도 금세 힘이 풀렸어요. 진태는 그 이유를 붙잡으려 했지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대신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죠.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여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진태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해도 눈물이 새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에는 아직 젖은 회색 하늘이 남아 있었고 유리창에는 밤새 내린 비의 흔적이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그 물자국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울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수연은 회장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강한 회장의 뒷모습과 달랐습니다. 어깨가 무겁게 처져 보였고 손끝이 살짝 떨렸죠. 수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저분은 나를 볼 때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눈을 하는 걸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다시 확인해 드릴까요? 진태는 고개만 아주 작게 흔들었습니다. 대답 대신 목젖이 한번 꿀렁 움직였죠. 수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의 선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다만 회장의 옆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퇴근하자마자 지하상가로 내려갔습니다. 지상은 비가 잦아들어 공기가 차고 맑았지만 지하로 내려갈수록 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죠. 계단 벽에는 오래된 냄새가 배어 있었고 형광등은 조금씩 깜빡였어요. 희망 세탁소. 문을 열자 딸랑 소리가 나며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안쪽에서는 치익 소리와 함께 뜨거운 스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감 냄새, 다림질한 천에서 나는 뜨끈한 냄새가 한꺼번에 코끝을 찔렀죠. 명숙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다리미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손등은 거칠고 손가락 마디는 퉁퉁 부어 보였어요. 그래도 딸을 보자 입가가 풀렸습니다. 왔니, 우리 딸. 엄마, 오늘도 많이 바빴어? 응. 아휴,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다들 셔츠를 많이 입는지 모르겠다. 명숙은 웃으려 했지만 눈 밑에 피로가 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쓰렸죠. 그래서 더 이번 전담 배치가 기뻤어요. 월급도 오르고 엄마 약값도 더 챙길 수 있을 테니까요. 수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물 한 컵을 따라 명숙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망설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린 일이 있었거든요. 엄마, 나 오늘부터 전담 경호 맡게 된 분 말이야. 명숙이 다리미를 잠깐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진태 회장님이셔. 근데 엄마, 그분이 좀 이상해. 나를 계속 쳐다보셔. 마치 나를 아는 사람처럼. 그 이름이 명숙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숙의 손이 굳었습니다. 표정이 하얗게 질렸고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분무기가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물이 튀었고 동시에 스팀이 치익하고 올라와 명숙의 뺨을 스쳤습니다. 수연이 놀라 뛰어갔습니다. 엄마, 뜨거워. 괜찮아? 명숙은 뜨거운 줄도 모르는 사람처럼 수연의 손목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소나기 힘이 생각보다 세서 수연이 숨을 들이켰죠.
명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누구? 한진태 회장님. 명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눈가가 순식간에 젖었어요. 명숙은 딸의 손을 놓지 못한 채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수연아, 그 일 그만두면 안 되겠니? 엄마가 무서워서 그래. 수연은 너무 놀라서 말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이런 톤으로 부탁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연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목소리가 어색하게 갈라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나 이번에 월급도 많이 오르고 회장님도 나쁘지 않으셔. 근데 왜 갑자기 겁을 내? 명숙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말이 목에서 막히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래된 공포가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어깨가 잘게 떨렸죠. 수연은 그 떨림을 보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엄마, 나한테 말해줘. 무슨 일이야? 명숙은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리고 더 조용히, 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안 돼. 제발 수연아. 세탁소 안에는 스팀 소리만 치익치익 울렸습니다. 수연은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과거가 엄마의 눈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 시각 진태는 회장실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낮게 켜져 있었고 책장 사이로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진태의 앞에는 인사기록 카드가 놓여 있었어요. 손끝이 떨려서 종이 끝이 아주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진태는 그 글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박수연, 그리고 가족사항, 보호자 이름, 박명숙. 진태의 숨이 멎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고 목구멍에서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죠. 명숙. 진태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어요. 그저 이름이 같다고 그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도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기대가 올라오는 게 무서워서 진태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세게 문질렀습니다. 진태는 주소를 봤습니다. 재개발 예정이라는 글자가 눈에 걸렸어요. 그는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에 박명숙이 있다는 뜻인가? 진태는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고 바로 연결됐습니다. 김 비서. 예, 회장님. 진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떨림을 억지로 눌러 담은 목소리였죠. 박수연 요원 인사기록에 있는 보호자 박명숙. 그분이 누구인지부터 조용히 확인해. 동명이인인지 내가 아는 그 사람인지 주소도 사실대로만 흔적 남기지 말고. 전화를 끊은 뒤에도 진태는 카드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종이 한 장이 25년을 잠가두었던 문고리 같았어요. 진태는 알았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닫혀있던 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 밤 지하 세탁소의 스팀 사이에서 떨고 있는 명숙의 손과 회장실 서재에서 떨고 있는 진태의 손이 보이지 않는 실로 서서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서 있던 비서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입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자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확인됐나? 김 비서는 한 발짝 다가오더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잠겼어요. 회장님 찾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현재 한 지하상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순간 진태의 귀에서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회장실의 시계 초침 소리도 복도에서 들리는 직원들의 발소리도 다 사라진 것 같았죠. 오직 김 비서의 말만 진태의 가슴을 그대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반사적으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죠. 서류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명숙이 있었습니다. 아니, 진태가 기억하던 명숙과는 너무 달라서 처음엔 다른 사람 같았어요. 피부는 거칠어졌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눈빛은 피곤에 찌든 사람의 눈이었죠. 그럼에도 진태는 알아봤습니다. 눈동자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그 표정, 그 결이 명숙이었습니다. 진태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뒤로 밀렸죠. 김 비서가 급히 따라붙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 회의가 취소해. 진태는 딱 그 말만 남기고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탕하고 벽에 부딪히며 울렸어요. 김 비서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진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복도를 날카롭게 쳤습니다. 딱딱 딱딱.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심장 박동처럼 빠르게 울렸어요. 차에 올라타자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진태는 잠깐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는 서류에 적힌 주소를 운전기사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종이가 사르르 떨렸어요. 여기로. 차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창밖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놓인 사진만 바라봤어요. 사진 속 명숙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태가 기억하는 명숙은 늘 웃었습니다. 힘든 날에도 웃으면서 국을 끓여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진 속 명숙은 웃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진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인가? 왜 이제야? 왜 이렇게 늦었나? 그런 생각이 머리를 꽉 채웠어요. 차는 지하상가에 도착했어요. 재개발 예정이라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고 오래된 건물들은 겉벽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진태는 차에서 내리며 순간 멈칫했어요. 발밑이 미끄러운 듯했고 무릎이 약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진태는 낡은 상가 입구로 들어서 한 계단 내려갔습니다. 내려갈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계단 아래쪽에서 뜨거운 스팀 냄새가 섞여 올라왔거든요. 칙, 어딘가에서 다리미가 뿜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진태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자신이 왜 이러는지 머리는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는 잠깐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바닥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끝 빛바랜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망 세탁소. 간판의 글자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가장자리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유리문은 얇았고 안쪽이 훤히 비쳤습니다. 진태는 그 앞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갑자기 발끝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어요. 진태는 자기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윤이 나는 맞춤 정장, 반짝이는 구두, 손목에 감긴 고급 시계. 그런데 눈앞의 공간은 낡고 적고 어두웠습니다. 그 대비가 너무 잔인했죠. 진태는 숨을 들이마시려 했는데 숨이 목에서 걸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으려 했죠. 그런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손잡이에 닿기도 전에 손이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진태는 결국 문을 열지 못하고 유리창 너머로 안을 바라봤어요. 치익하는 스팀이 자욱했습니다. 그 스팀 사이로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명숙이었습니다. 50대 초반. 거칠게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희끗한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목덜미는 땀에 젖어 있었고 낡은 앞치마 끈이 허리에 단단히 묶여 있었죠.
그녀는 다리미를 쥔 손을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다리미판 위의 셔츠가 한 번 펴질 때마다 스팀이 치익하고 올라왔습니다. 그 어깨가 진태가 기억하는 어깨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남의 옷을 다리느라 몸이 그렇게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진태의 목이 메었습니다. 숨을 쉬면 울음이 나올 것 같아서 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가슴이 편해지지는 않았죠.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그때 진태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이 여자의 손에 예전에 은가락지를 끼워준 날을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번쩍이는 반지가 아니라 작은 은가락지였지만 명숙은 그걸 끼고 웃었습니다. 여보, 나 이거 평생 낄게요. 그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명숙의 손에는 은가락지가 아니라 무거운 다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태는 유리창에 이마를 거의 붙일 듯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유리에 맺힌 습기 때문에 안이 흐릿해졌다가도 스팀이 거치면 다시 선명해졌어요. 마치 진실이 숨었다가 드러나기를 반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죠.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울어버리면 다시는 문을 열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발이 움직였습니다. 아니, 발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였는지도 모릅니다. 진태는 홀린 사람처럼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손이 잡혔어요. 손잡이는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진태를 깨웠습니다. 진태는 유리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딸랑.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좁은 세탁소 안을 가르고 들어갔어요. 스팀 소리도 잠깐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명숙은 다리미질에 열중해 있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고개를 드는 것조차 두려운 사람처럼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부딪혔습니다. 진태는 숨이 멎었습니다. 눈앞의 얼굴이, 사진 속 얼굴이, 기억 속 얼굴이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세월이 만든 주름과 지친 눈빛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명숙이었습니다. 진태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름을 한 번에 부를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꽉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진태는 겨우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자신도 들릴까 말까 했죠. 명수가. 그 목소리가 명숙의 귀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숙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경악이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엔 공포가 덮쳤죠. 마치 눈앞의 사람이 아니라 유령인 것처럼요. 입이 벌어졌는데 소리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막힌 얼굴이었습니다. 명숙의 손에 들려있던 다리미가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툭! 다리미판 위로 다리미가 떨어지며 작은 충격이 퍼졌어요. 그와 동시에 스팀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치익하던 소리마저 잦아들자 좁은 세탁소 안에는 이상할 만큼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그 고요 속에서 들리는 건 두 사람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진태의 거친 숨, 명숙의 떨리는 숨이 서로 부딪혔죠. 진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려는 찰나 명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오기 직전의 얼굴이었죠. 진태는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끝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의 공기 자체가 두 사람을 묶어놓은 것 같았어요. 25년의 시간이 스팀처럼 자욱하게 그 사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세탁소 안의 시간은 다시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해? 명숙이 겨우 말을 뱉어냈어요.
진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려는 순간 명숙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마치 소리를 질러야만 이 악몽이 깨질 것처럼요.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명숙은 주변을 허둥지둥 더듬더니 옷걸이를 움켜잡았습니다. 얇은 철사 옷걸이가 손에 찌그러질 만큼 세게 쥐었어요. 진태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가자 명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제 와서 어딜 오느냐고. 우리 수연이까지 또 뺏어가려고 온 거야? 명숙의 눈에는 반가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지독한 원망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죠. 진태는 그 눈빛에 가슴이 찌릿하게 저렸습니다. 숨이 목에서 걸렸어요. 명수가 아니야. 나는. 진태가 손을 뻗자 명숙은 옷걸이를 앞으로 겨누듯 들었습니다. 손대지 마. 당신 손, 나한테는 칼이야. 진태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손이 칼이라니. 말이 너무 아파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그는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진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명수가 뺏어가다니 무슨 소리야? 당신 그날 왜 사라진 거야? 어머니는 당신이 갑자기 떠났다고 하셨어. 나를 배신했다고. 명숙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피가 돌기 시작했어요. 눈에 핏발이 서며 목소리가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배신해? 명숙은 허리가 굽은 것도 잊은 사람처럼 몸을 앞으로 세웠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가진 것도 없는 게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마라.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대접을 바라냐?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진태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다고? 명숙은 씁쓸하게 웃었는데 그 웃음은 눈물 냄새가 났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웃었지. 당신만 있으면 어머님이 얼마나 인자한지 알아? 근데 당신이 문만 나서면 그 얼굴이 확 바뀌었어. 나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고. 당신 없을 때만. 명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탁소의 뜨거운 스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오래 눌러둔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죠. 명숙은 숨을 떨구며 2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도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서류 가방을 들고 대문을 나서며 말했죠.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그때만 해도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어요. 에구, 우리 착한 며느리 고생시키지 말고 얼른 다녀와라. 몸 조심하고. 명숙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죠. 남편 발소리가 멀어지고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공기가 바뀌었거든요. 쾅!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시어머니는 명숙이 차려놓은 밥상 쪽으로 다가오더니 한 손으로 밥상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된장국이 쏟아지고 김이 훅 올라왔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집안을 찢었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꼬박꼬박 아침밥을 먹어. 명숙은 얼어붙은 채로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깨진 그릇을 줍지도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없는 시간은 늘 그랬습니다. 숨 쉴 틈이 없었죠. 그렇게 명숙이 버티며 살던 중 진태가 장기 출장 갔던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날은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휘파람처럼 들어왔고 방 안까지 서늘했죠. 명숙은 어린 수연을 포대기에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갓돌 지난 아이의 숨결이 뜨거웠어요. 시어머니는 마당으로 나가더니 명숙의 짐가방을 하나씩 던졌습니다.
가방이 눈 위로 퍽퍽 떨어졌어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너만 없으면 내 아들 부자 될 팔자라는데 네가 앞길을 꽉 막고 있어. 너 때문에 우리 진태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야. 명숙은 그 자리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무당의 말을 들먹이며 저주를 퍼붓는 목소리. 그 말이 정말 믿겨서가 아니라 그 말로 사람을 죽일 듯 몰아붙이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종이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네가 직접 쓴 거야. 명숙이 본 건 이혼 서류였습니다. 명숙이 쓴 적도 없는 글씨가 명숙 이름으로 적혀 있었죠. 그리고 쪽지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내 발로 나간다. 그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숙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지장을 찍으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명숙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수연이도 있는데.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네 사정이고 내 집에서 나가. 당장. 명숙은 결국 갓 돌진한 수연을 포대기에 싸고 눈보라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때 명숙이 느낀 건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공포였죠. 숨을 쉬면 찬 공기가 폐로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명숙은 세탁소 바닥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그 낮음이 더 무서웠어요. 연고도 없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 식당 설거지부터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 명숙은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 마디마디 굳은 살. 손끝은 늘 물에 불어 있었고 겨울이면 피가 났습니다. 한겨울에 찬물에 손 담그면 살이 터져.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 수연이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런데 그 고생 속에서도 명숙을 더 숨게 만든 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경고였죠. 명숙의 귀에는 지금도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 근처에 얼씬도 마라. 명숙은 그래서 늘 도망치듯 살았습니다. 어디서 일하다가도 누가 아는 사람일까봐 고개를 숙였고 수연에게도 눈에 띄지 말라고 말하곤 했죠. 명숙은 잠깐 숨을 멈추고 앞치마 안쪽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려는 듯 손을 허리께로 가져갔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꺼낼 용기가 없었어요. 대신 눈이 젖은 채로 말했습니다. 밤마다 당신 사진을 봤어. 울다가도 찢어버리고 싶었지. 근데 그럴 수가 없더라. 명숙은 목이 메어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다시 이어갔어요. 수연이한테 아빠 얼굴 하나도 안 남겨주면 그게 더 미안할 것 같았거든. 그래서 못 찢었어. 결국 모서리가 다 닳고 해져서 형태도 흐릿해진 그 사진 한 장이 내가 버틴 25년의 전부였어. 진태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명숙이 살아온 시간이 그대로 들려오고 있었죠. 화려한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달려온 세월이 이 좁은 지하 세탁소 앞치마 하나 앞에서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명숙은 끝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번진 눈빛이 진태를 꿰뚫었습니다. 내 얼굴이 지금 이 모양이 된 게, 내 허리가 이렇게 굽은 게 다 수연이 키우려고 그런 거야. 꽃 같던 20대의 얼굴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노동으로 닳아버린 손과 세월에 굽어버린 허리뿐이었죠. 명숙의 50 넘은 삶은 화려한 사모님이 아니라 이 좁고 어두운 지하 세탁소의 낡은 앞치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끝내자 명숙은 옷걸이를 든 손을 조금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계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원망은 그대로였고 공포도 그대로였어요. 진태는 입술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지려 했죠.
그리고 진태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가슴을 쥐어뜯듯 움켜잡더니 그대로 바닥을 내리쳤어요. 손바닥이 차가운 시멘트에 닿는 소리가 둔하게 울렸습니다. 진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 어찌 제게 이러셨습니까? 진태는 고개를 들고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곳에 시어머니가 서 있기라도 한 듯이요. 진태는 울먹이며 말을 토해냈습니다. 자상한 분인 줄만 알았습니다. 제 앞에서는 그렇게 웃으시더니 어떻게 제 눈을 가리고 명숙이를. 명숙은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했으니까요. 대신 두 손을 가슴께로 모아 꼭 쥐었습니다. 몸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죠. 진태는 갑자기 주저앉은 자세 그대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순간 진태의 머릿속을 찍고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어머니의 임종 자리였어요. 하얀 병실, 약냄새, 기계음, 침대 위에 누운 어머니가 진태의 손을 꽉 잡았었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도 집요했죠.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진태야, 이제 제발 명숙이 있고 새 장가 가라. 애미 소원이다. 그때 진태는 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혼자 살까봐, 상처를 붙잡고 무너질까봐 그러는 줄로만 믿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말이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진실을 숨긴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진태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는 따져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실이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진태는 피눈물을 흘리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러다 진태는 무너지듯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축축한 지하벽이 등에 닿았지만 차갑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과거로 끌려갔습니다. 명숙이 사라진 직후였습니다. 진태는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밤낮 없이 뛰어다녔어요. 경찰서도 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명숙이 좋아하던 시장 골목까지 뒤졌습니다. 혹시나 하고 새벽에 집 앞 골목에 서 있던 날도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더 미친 듯이 나갔죠. 25년 전 그날도 비가 내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진태 앞에 서류 봉투를 툭 던져 놓았어요. 마치 끝을 보라는 듯이요. 진태야, 이게 현실이다. 진태가 봉투를 열자 종이가 여러 장 나왔습니다. 이혼 동의서, 명숙이 직접 서명한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위자료 500만 원 수령이라고 적힌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금액이 적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또박또박 적힌 글씨. 다른 남자와 새 출발하겠다. 그 한 줄이 진태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진태는 종이를 부들부들 떨며 붙잡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진짜입니까? 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죠. 너도 봤잖아. 저 여자는 처음부터 돈만 보고 너한테 온 거야. 사업이 안 되니까 도망간 거라고. 이제 잊어라. 진태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진태는 모든 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연이은 사업 실패로 빚에 허덕였고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했죠. 자신이 폐인처럼 느껴질 만큼 바닥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명숙이 떠날 수도 있겠다는 자괴감이 어머니의 말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래도 진태는 버텼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명숙 얼굴을 직접 보고 내가 진짜 그랬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나가려 했죠. 그때 어머니가 진태의 팔을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찾아가면 그 여자 새 인생 망치는 거다.
제발 그냥 보내줘라. 너까지 망가질 거다. 진태는 그 말에 꺾였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어머니만은 자신을 속이지 않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진태는 술과 일에 파묻혔습니다. 낮에는 일로 버티고 밤에는 술로 쓰러졌죠. 세월은 그렇게 25년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진태는 벽에 기대선 채 목이 메어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전부 어머니의 각본이었는데 그땐 알 수가 없었어. 명숙은 진태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늦은 후회가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죠. 하지만 명숙의 눈가도 젖어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랑. 세탁소 문에 달린 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칼로 공기를 베는 것처럼 날카롭게 퍼졌죠. 두 사람은 동시에 굳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근데 가게 앞에 웬 고급차가. 씩씩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던 수연이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어요. 좁고 눅눅한 지하 세탁소 한가운데 눈물범벅이 된 엄마가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가인 진태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죠. 수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경호원으로서의 본능이 먼저 반응했어요. 낯선 위험을 감지한 사람처럼 몸이 긴장했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명숙 쪽으로 달려가 엄마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에?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놀람과 경계가 섞인 목소리였죠. 그리고 곧바로 수연은 진태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저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그 순간 진태의 가슴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회장님, 그 차갑고 딱딱한 호칭이 진태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선처럼 느껴졌어요. 딸이 자신을 아버지가 아니라 회장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자신으로부터 엄마를 지키려 서 있었습니다. 진태는 수연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울음이 올라왔죠. 명숙은 수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딸의 손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바짝 들어갔어요. 명숙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수연아, 이 사람 근처에 가지마. 너 데려가려고 온 거야. 당장 나가게 해. 명숙의 눈빛은 마치 죽은 시어머니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영문을 몰라 더 당황했지만 엄마가 무너지는 걸 보니 더는 물러설 수 없었죠. 수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진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저희 집엔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엄마가 힘들어 하시니 그만 가주십시오. 진태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어요. 그는 주머니 속을 만졌습니다. 25년 전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서 보여주면 뭔가 달라질까 싶었죠.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사진을 꺼내는 건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진태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잠깐 휘청했어요. 수연은 본능적으로 한 발 앞으로 나섰지만 명숙이 더 세게 수연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진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세탁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망치듯이요.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정신없이 울렸습니다. 진태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목에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죽은 자에 대한 원망과 산 자에 대한 죄책감이 뒤엉켜 진태의 울음이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운전기사의 차를 타고 겨우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진태는 코트를 벗지도 못한 채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늘 사람 소리와 잔소리가 맴돌던 곳인데 지금은 빈집 같은 정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태는 천천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옆 오래된 장식장 아래에 숨겨진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것이었죠. 진태는 그 금고를 한 번도 제대로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물건을 뒤지는 게 불경스럽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숨긴 진실이 명숙과 수연의 삶을 부숴놓았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진태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손끝이 떨려 숫자를 한번 잘못 누르기도 했죠. 띡 하는 소리 뒤에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봉투와 장부 그리고 오래된 계약서 뭉치가 빽빽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에서 묵은 종이 냄새가 올라왔어요. 진태는 맨 위에 놓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낯익은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이사. 어머니가 유난히 믿었던 사람, 비서 출신으로 어머니의 뒤처리를 도맡아 하던 사람이었죠. 진태의 턱이 굳었습니다. 서류를 넘길수록 내용이 더 선명해졌어요. 누가 언제 누구를 만나 어떤 돈을 줬는지, 어떤 일을 시켰는지,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명숙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미행, 협박, 강요, 이혼 서류에 지장을 찍게 만들었다는 기록까지요. 진태의 손이 종이를 찢을 듯 떨렸습니다. 명숙이 취직하려 할 때마다 이상하게 일이 끊겼던 이유도, 주소를 옮기면 또 누가 쫓아오는 것 같던 이유도 모두 여기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김이사를 통해 아들 몰래 뒤에서 손을 쓴 겁니다. 진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죠. 어머니, 그게 다 어머니가 한 일이었습니까? 그 순간 진태는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이사, 지금 당장 들어와. 잠시 뒤 김이사가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처럼 능청스러운 웃음은 없었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했고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는 손이 어색하게 떨렸죠. 진태는 책상 위에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설명해. 김이사의 눈이 서류로 떨어지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그는 억지로 웃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오래전 일입니다. 돌아가신 최 여사님과 관련된. 진태가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입 다물어. 명숙을 미행하고 협박한 게 너냐? 이혼 서류에 억지로 지장 찍게 만든 게 너냐? 김이사는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회장님, 저는 최 여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명숙 씨가 회장님 앞길 망칠 사주라며 돈을 써서라도 떼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진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차갑게 가라앉는 눈이었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일도 맡기고 집안일까지 믿고 맡겼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머니와 손잡고 명숙을 벼랑 끝으로 밀었다니 진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는 그걸 알면서도 했어? 김이사는 변명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최 여사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거역을. 그만해. 진태는 서류를 한 장 더 던졌습니다. 거기에는 편지와 관련된 메모가 묶여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편지를 가로채 처리했는지, 불태웠는지까지 적혀 있었죠. 진태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명숙이 보낸 편지들, 다 내가 막았어? 김이사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진태는 숨이 막혔습니다.
명숙이 쫓겨난 뒤에도 수없이 편지를 보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한 장도 오지 않았던 이유. 이제야 알았어요. 진태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때 알았다면 25년이 이렇게 흘러가진 않았을 텐데요. 진태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은 넓고 화려했지만 그날은 텅 빈 동굴처럼 느껴졌습니다. 진태는 벽을 향해 주먹을 쾅 내리쳤습니다. 손이 아픈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소리가 거실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진태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도 죄책감도 후회도 한꺼번에 쏟아졌죠. 김이사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물러나려 했습니다. 진태가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그리고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김이사는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김이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진태가 이 일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자신은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김이사에게는 더 큰 공포가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살아있을 때 그는 명숙 처리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받은 돈을 빼돌렸습니다. 최 여사의 개인 재산도 슬쩍 빼내 자기 부동산에 넣었고 회사 자금까지 조금씩 손댄 적이 있었죠. 해외 계좌에 숨겨둔 돈도 있었습니다. 진태가 25년 전 일을 파헤치면 그 모든 흔적이 같이 올라올 게 뻔했습니다. 김이사는 이를 악물고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저 기록들이 세상에 나오면 난 끝이야.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낮게 눌렀어요. 그래, 나야.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겼어. 사람 좀 보내. 전화를 끄는 김이사는 한참 동안 어두운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시각 진태는 그 검은 기운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늘 세탁소에서 본 명숙의 눈빛이 수연이 뱉은 그 한마디가 계속 귀를 때렸거든요. 회장님, 진태는 펜을 꽉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명수가 수연아, 내가 너무 늦었지. 그는 밤새 뜬 눈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사과의 말, 변명의 말, 늦은 후회의 말이 뒤엉켰어요. 종이는 몇 번이나 구겨졌다가 다시 펴졌습니다. 어떤 문장은 너무 부끄러워 찢어버리고 싶었고 어떤 문장은 너무 늦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질 무렵 진태는 마침내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봉투 입구를 꾹 눌러 닫았죠. 그리고 창문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죄를 씻어 내리려는 것처럼요. 진태는 코트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붙으려 했지만 진태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늘은 나 혼자 간다. 차가 빗줄기를 가르며 움직였습니다. 진태는 조수석에 편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서 봉투가 젖을까봐 손바닥으로 감싸쥐었죠. 그리고 멀리서 진태의 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 어딘가에 숨어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눈이었어요. 진태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다시 세탁소로 가는 길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요. 비는 낮에 그쳤지만 지하상가의 공기는 더 눅눅해졌습니다. 진태는 세탁소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도 한참을 내리지 못했어요. 품 안에는 밤새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봉투가 구겨질까봐 손바닥으로 조심히 감싸쥐었죠.
하지만 세탁소 앞에 다시 서보니 편지 한 장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명숙의 눈빛, 수연의 차가운 목소리. 그 둘이 진태의 심장을 눌러버렸거든요. 해가 완전히 지고 상가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셔터들이 철컥철컥 내려가고 사람들의 발소리도 멀어졌죠. 진태는 끝내 결심한 듯 코트를 여몄습니다. 값비싼 코트였지만 오늘만큼은 그게 아무 의미 없었어요. 깊은 밤 적막이 가득한 지하 상가복도 희망 세탁소 셔터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금속 셔터에 붙은 먼지와 얼룩이 형광등 불빛에 희미하게 드러났죠. 진태는 그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무릎에 닿자 진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몸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코트 자락이 먼지 섞인 바닥에 쓸려갔지만 진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낮게 마치 기도하듯 움츠렸습니다. 명수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돌아와 진태의 귀를 때렸죠. 진태는 봉투를 꺼내 셔터 앞에 살짝 올려두었습니다. 누가 보면 광고지 한 장처럼 보일지 몰라도 진태에게는 목숨 같은 사죄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지하 상가의 냉기가 점점 뼛속으로 파고들었죠. 진태는 손바닥을 비벼도 손끝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명숙이 문을 열어주기 전에는 자신이 떠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셔터가 요란하게 올라가는 소리가 복도를 갈랐습니다. 철컥, 철컥.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경호원답게 자세는 곧았지만 얼굴은 밤보다 더 차가웠어요. 수연은 무릎 꿇은 진태를 내려다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눈빛엔 피곤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제발 가주세요. 진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처럼 손을 뻗었습니다. 딸의 손이든 뭐든 잡고 싶었어요. 붙잡지 않으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수연은 차갑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을 뻗은 진태의 손끝이 허공을 가르며 멈췄죠. 수연은 목소리를 더 낮추고 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25년 전에 죽었습니다. 우리를 버리고요. 지금 제 앞에 계신 분은 제가 지켜야 할 고용인일 뿐입니다. 선 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칼이었습니다. 진태는 맞는 줄 알면서도 피하지 못했어요. 눈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듯 떨궜습니다. 그래, 그래도 좋다. 내가 뭐라 부르든. 진태는 무릎을 꿇은 채로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울음에 가까운 표정이었죠. 난 여기 있을 거다.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명히 싫었습니다. 돌아가라는데도 버티는 모습이 엄마를 또 흔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수연은 경호원입니다. 회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도 자신이었죠. 그 사실이 수연을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제발이요. 수연이 한 번 더 말했지만 진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숙이가 나올 때까지, 내 진심을 알아줄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다.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결국 수연은 셔터를 다시 내리지 못하고 문 안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에도 수연의 눈은 진태를 놓지 못했죠. 가게 안 명숙은 문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진태가 무릎 꿇은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집혔죠. 미워서 눈물이 나고 또 그 꼴이 처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명숙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 열어주면 안 된다고요. 25년의 상처는 말 한마디, 무릎 한 번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문틈으로 들려오는 진태의 낮은 목소리가 명숙의 가슴을 자꾸만 흔들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새벽이 깊어질수록 지하상가의 냉기가 뼈를 찔렀어요. 진태의 어깨가 조금씩 떨렸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버텼습니다. 눈꺼풀이 내려앉아도 고개를 들려 애썼죠. 수연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현관문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문과 셔터 사이의 얇은 틈으로 바깥을 살피면서요. 마음은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증오가 끌어올라서 당장 내쫓고 싶은데 동시에 혹시라도 저 사람이 쓰러지면 자신이 지켜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지금 나타나서. 어느덧 동이 터올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하얗게 서릴 만큼 차가워졌어요. 진태는 추위와 피로에 지쳐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감각이 거의 없었고 손끝은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때였죠. 상가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어요. 빠르고 거친 발걸음. 조용한 지하복도에서 그 소리는 더 크게 울렸죠. 수연은 문틈으로 그쪽을 봤습니다. 정체 모를 남성 서너 명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었어요.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수연의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직감이 말해줬죠. 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진태가 어머니 금고에서 가져온 비밀 기록, 김이사의 25년 횡령과 배임을 증명할 장부와 문서들, 그걸 빼앗으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영원히 입을 막을 생각까지 품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수연은 문고리를 꽉 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고 눈동자가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복도 끝에 그림자들이 살기를 띤 채 가까워졌습니다. 진태는 아직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가오던 그림자들이 어느새 바로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때 남성 하나가 진태 쪽으로 성큼 다가오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어이, 일어나. 잠깐 얘기 좀 하자. 목소리에 기름기 없는 살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다른 둘은 양옆으로 벌어져 길을 막았고 한 명은 주변을 힐끔거리며 감시하듯 서 있었죠. 그들은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였는데 그게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수연은 문고리를 놓고 뛰쳐나갔습니다. 셔터 옆으로 몸을 빼며 진태와 괴한들 사이에 정확히 섰습니다.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게 훈련된 사람의 눈이었죠. 회장님, 제 뒤로 피하세요. 수연이 낮게 외치자 진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도 못한 얼굴이었어요. 그 순간 수연이 괴한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당장 멈춰. 괴한 하나가 비웃듯 고개를 비틀었습니다. 경호원이네. 귀찮게 됐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수연은 발을 단단히 디뎠습니다. 팔을 뻗어 첫 번째 남성의 손목을 쳐내고 곧바로 어깨를 밀어 균형을 무너뜨렸죠. 몸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진태는 멍하니 그 장면을 봤습니다. 자신을 지키려고 수연이 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작고 단단한 등, 좀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회장님이라 부르며 차갑게 쏘아보던 눈동자. 그런데 지금 그 눈동자는
오직 하나만 보고 있었죠. 위험을, 그리고 자신을. 진태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연아. 하지만 수연은 돌아볼 틈도 없었습니다. 괴한 둘이 동시에 덤벼들었고 수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진태 쪽을 등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경호원은 대상에게 등을 보이지 않는다고 몸이 먼저 배워버린 습관이었죠. 그러던 순간 옆에 있던 괴한 하나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금속이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습니다. 그 날카로운 금속이 진태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안 돼. 수연의 목소리가 찢어지듯 터졌습니다. 이성으로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수연의 몸이 먼저 진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진태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 받았습니다.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옆구리를 갈랐습니다. 수연의 숨이 확 끊겼습니다. 눈이 커졌다가 금세 흔들렸죠. 붉은 피가 검은 정장 위로 번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툭, 툭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수연은 주저앉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팔을 들어 괴한을 밀어냈죠. 몸이 비틀거리면서도 끝까지 진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경호원으로서의 본능이 아니면 피가 당기는 본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괴한들은 상황이 커졌다는 걸 느낀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 낮게 욕을 뱉었고 다음 순간 그들은 뒤로 물러나 달아났습니다.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졌죠. 그제야 진태가 움직였습니다. 수연아. 진태는 비명처럼 외치며 수연을 붙잡았습니다. 수연의 몸이 그의 품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진태는 손이 떨려 어디를 눌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피가 손바닥에 묻자 진태는 더 겁에 질렸죠. 정신 차려라. 안 된다, 수연아. 진태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듯 풀어헤치고 수연의 상처를 압박했습니다. 손으로 누르는데도 피가 새어나왔어요. 진태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섞여 뺨을 타고 흘렀죠. 진태는 울부짖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다 잘못했다. 제발, 제발 눈 좀 떠다오. 그 말이 복도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지하상가의 차가운 공기가 그 울음을 받아서 멀리까지 밀어냈죠. 수연의 눈꺼풀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얼굴로 간신히 눈을 떴어요. 초점이 잘 맞지 않는 눈이 진태를 더듬어 찾았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작아서 진태가 귀를 바짝 갖다 대야 했습니다. 회장님, 끝까지 아빠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비쳤죠. 살아있네, 다치지 않았네, 그런 확인 같았습니다. 수연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울지 마세요. 전 경호원입니다. 고용주 지키는 게 제 일이니까. 그 말을 끝으로 수연의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진태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더 차가워졌어요. 수연아, 수연아.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셔터 안쪽에서 명숙이 뛰쳐나왔죠. 잠옷 위에 겉옷을 대충 걸친 채였고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수연을 보는 순간 명숙의 울음이 폭발했습니다. 수연아. 명숙은 무릎을 꿇고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명숙의 울음이 지하상가 복도를 흔들었습니다. 그 울음은 분노도 공포도 절망도 다 섞인 소리였죠. 진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연을 업었습니다. 피가 코트와 셔츠에 번졌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수연의 몸이 생각보다 가벼워서 진태는 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수연아, 제발. 아빠가 이제야 너를 찾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진태는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발이 미끄러질 뻔해도 멈추지 않았어요. 뒤에서 명숙이 울부짖으며 따라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운 햇살이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했죠. 진태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절박함만은 분명했습니다. 잠시 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수연을 받아들었습니다. 명숙은 구급차를 따라오며 계속 울었습니다. 구급차가 새벽 도로를 가르며 달려나갔습니다. 진태와 명숙의 절규가 뒤엉킨 채로요.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 나왔습니다. 그 순간 의료진이 달려들었어요. 수연은 들것 위로 옮겨졌고 하얀 시트가 피에 스며들어 붉게 번졌죠.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출혈 많아요. 압박 더 세게. 수연의 몸은 빠르게 응급실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진태는 따라가려다 멈칫했습니다. 의료진이 막아서며 소리쳤거든요.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리세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진태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난간을 꽉 잡았어요. 그 손은 이미 수연의 온기로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체온이 손바닥에 남아 있었죠. 의료진이 수연의 상처를 압박한 채 수술실 쪽으로 달렸습니다.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빨간 불빛이 켜진 수술실 앞에서 진태는 멍하니 자기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진태는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켜야 했는데. 그때 명숙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숨이 가빠서 어깨가 크게 들썩였고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진태 앞에 서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진태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힘은 약했지만 말은 날카롭게 꽂혔어요. 당신 때문이야. 명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이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우리 수연이 저렇게 안 됐어. 그 말이 화살처럼 진태 가슴에 박혔습니다. 진태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수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장면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눈물을 훔치지도 못한 채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수연이 나만 믿고 살았는데 당신이 뭔데? 왜 이제 와서? 명숙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흐느낌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진태도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회장이었습니다. 수조원의 자산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인생이 걸린 계약도 결단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수술실 문 너머에서 울리는 기계음 하나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력함이 진태를 바닥까지 끌어내렸어요. 진태는 고개를 숙인 채 손바닥을 무릎에 문질렀습니다. 닦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었죠.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복도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며 바퀴 달린 카트를 끌고 갔고 멀리서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병원은 늘 이런 곳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잔인했습니다. 그때 진태의 눈빛이 돌연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너져 있던 눈이 갑자기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눈물은 그대로였는데 그 눈물 아래에 다른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진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이 제대로 눌리지 않았지만 그는 끝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뒤에 연결되자 진태는 숨을 낮게 눌러 말했습니다. 보안팀장, 지금 당장 지하상가 CCTV 전부 확보해. 잠깐 침묵이 흐른 뒤 상대가 되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진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속이 서늘하게 갈라지는 소리였죠. 그놈들 배후 내가 직접 찾아낸다. 하나도 남김없이. 전화를 끊자 병원 복도의 공기가 더 차가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진태의 분노가 공기를 눌러버린 것처럼요. 명숙은 그런 진태를 옆에서 보고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원망이 가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딸이 더 급했으니까요. 시간은 새벽으로 깊어졌습니다. 새벽 4시 수술실 앞은 적막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도 뜸해졌고 형광등만 희미하게 빛났죠. 진태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자 파노라마처럼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갓 돌이던 수연의 작은 손, 사진 속에서 웃던 명숙의 얼굴, 그리고 오늘 자신을 향해 차갑게 회장님이라 부르던 수연의 눈동자. 그 눈동자가 칼날을 막아내던 순간까지 겹쳐졌습니다. 진태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울음이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깨어나면 이제 회장님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게 해줄게. 진태는 한숨을 삼키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싫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부를 거다. 그토록 단단했던 어깨가 그제야 작게 들썩였습니다. 진태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울음이 목에서 막혀 나오지 않으니 더 아팠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술실 위에 켜져 있던 붉은 등이 마침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초췌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이 지쳐 있었어요. 진태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수연이는? 의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아직 의식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태는 중환자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것도 다리가 풀리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유리창 앞에 도착하자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유리창 너머에는 수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여러 기계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기계가 내는 규칙적인 소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들렸죠. 수연은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었습니다. 피가 말라붙은 손바닥이 투명한 유리에 닿았어요.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태의 마음속에 결심이 박혔습니다. 딸을 이렇게 만든 자들 반드시 찾아내겠다고요. 똑같은 지옥을 맛보게 하겠다고요. 그때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연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움직임이었죠. 진태는 숨을 멈추고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신호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수연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던 그 순간 진태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바닥을 유리에 댄 채 숨을 멈췄죠. 움직임이 너무 작아서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진태는 그 작은 떨림 하나가 세상을 붙잡아주는 밧줄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신호가 있다고 해서 마음이 바로 놓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차갑고 시간은 잔인하게 느리게 흘렀습니다. 진태는 유리창에서 겨우 손을 떼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 복도 의자에 명숙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의 눈은 멍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린 것처럼 얼굴엔 힘이 없었죠.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계가 멈춘 사람 같았어요. 진태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조차 크게 들릴까봐 구두를 끌지 않고 천천히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명숙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그 손이 닿는 순간 명숙이 번개처럼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명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명숙은 무너져 내리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 아니라 속이 찢어지는 울음이었죠. 이게 다 당신 어머니 때문이야. 명숙은 진태를 보지 못한 채 허공을 붙잡듯 손을 떨었습니다. 우리 수연이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결국 이렇게 만들어. 명숙의 원망은 진태를 향해 날아왔지만 사실은 그들을 갈라놓았던 시어머니와 그 가혹했던 세월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도 명숙을 잡아당기고 있었죠. 진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하면 더 비열해질 것 같았어요. 그는 그 비난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머릿속엔 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죠. 명숙이 눈보라 속에서 아이를 안고 쫓겨나던 이야기. 편지를 썼는데도 자신은 한 장도 받지 못했던 이야기. 억척같이 아이를 키워온 이야기.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진태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자 뒤에 숨어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은 결국 자기였다는 걸요. 회장이라는 이름이 그때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진태는 천천히 명숙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복도 바닥은 차가웠지만 진태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는 명숙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았습니다. 명숙은 뿌리치려다 힘이 없어 그대로 잡힌 채 울기만 했죠. 진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잘못이다. 진태는 말끝을 삼키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요.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하고 너희를 지키지 못한 내 못난 자존심이 결국 수연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 말과 함께 진태의 눈물이 명숙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물방울이었어요. 명숙은 그 눈물을 보자 더 서러워졌습니다. 억울함이, 분노가, 지친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진태는 숨을 고르고 거의 맹세하듯 말했습니다. 명숙아,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 사이를 막지 못하게 하마. 내 모든 걸 걸고 맹세할게. 명숙은 고개를 젓고 싶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25년을 어떻게 믿음으로 버텼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수연이 쓰러진 뒤 진태가 보여준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딸을 안고 미친 듯이 울부짖던 얼굴, 수연의 상처를 누르던 손, 그리고 수술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던 어깨요. 명숙은 갑자기 힘이 풀렸습니다. 악을 쓰던 마음이 잠깐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진태를 용서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죠. 다만 25년 동안 홀로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이제는 함께 나눌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고도 벅차서 무너진 겁니다. 명숙은 진태의 어깨 쪽으로 천천히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울음을 더 크게 터뜨렸어요. 진태는 그 울음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명숙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명숙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쫓겨나던 밤, 돌아오지 않을 편지를 쓰던 나날, 새벽에 세탁물을 배달하다 넘어져 무릎이 깨지던 밤들.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진태라고 믿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갈라졌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속았던 거야. 이 사람도 피해자였어. 그 생각이 들자 더 억울해서 울음이 났고 동시에 아주 조금 안도감도 생겼습니다.
증오를 거두기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상처를 외면하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의료진이 오가던 발소리가 잠깐 멈추고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손짓을 했죠. 보호자분들, 잠깐만 오실 수 있을까요? 진태와 명숙은 동시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의료진이 물러난 뒤 침대 위 수연이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연의 눈은 아직 흐렸지만 시선은 본능적으로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어요.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가까이 가야 들렸습니다. 두 분, 다치신 데는 자기 몸이 저렇게 되었는데도 먼저 묻는 건 부모의 안부였습니다. 그 순간 진태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진태는 유리문이 열리자마자 조심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허공에서 떨렸죠. 진태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수연아, 아빠 여기 있다. 엄마도 여기 있어. 이제 아무데도 안 가. 수연은 진태를 똑바로 보려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운 듯 깜빡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가느다란 손을 조금 들어 올렸어요. 진태는 그 손을 놓칠까봐 급히 두 손으로 받쳤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진태를 더 아프게 했죠. 수연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수연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이어갔죠. 회장님이라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 같아서. 끝까지 아빠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원망만 있던 건 아니었다는 뜻이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했고 25년의 세월도 그 연결을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진태는 수연의 손을 소중히 감싸주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져 수연의 손등에 닿았어요. 진태는 소리내 울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다오. 명숙도 그 옆에서 수연의 팔을 조심히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죠. 명숙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울음이 다시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세 사람은 소리 없이 함께 울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고 그 사이로 흐느낌이 조용히 섞였죠. 시어머니라는 거대한 벽도, 신분 차이라는 장애물도, 수연이 흘린 피와 진태의 눈물 앞에서는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의 보폭이 아주 조금, 아주 조심스럽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고비를 넘긴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기계음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그 소리가 더는 공포처럼 들리지 않았죠. 살아있다는 증거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태는 유리창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숙은 침대 옆 의자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지 우는지 모를 얼굴이었죠. 그러다 수연이 눈을 깜빡일 때마다 명숙의 어깨가 먼저 들썩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진태는 더는 울기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연이 살아 돌아온 순간부터 그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그는 병실 밖으로 나와 보안 팀장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죠. 지하상가 CCTV 전부 확보해. 한 장면도 놓치지 마. 그날부터 진태는 병원과 회사 사이를 오갔습니다. 회의는 미뤘고 계약은 비서에게 넘겼습니다. 대신 병원에 들러 수연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명숙이 물 한 모금이라도 마셨는지 살폈죠. 손에 들린 커피는 늘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진태는 그 컵을 놓지 못했어요.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야 했거든요. 수연은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얼굴이 찡그려졌고 옆구리 쪽 붕대는 한동안 풀리지 않았죠. 하지만 눈빛은 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살았다는 사실이, 그리고 누군가를 지켰다는 사실이 수연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명숙도 변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진태가 어색하게 컵라면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명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죠. 퇴원을 앞둔 날이 왔습니다. 병원 복도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바깥 나무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수연은 휠체어에 앉아 명숙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두 사람 앞에 서서 한참을 말을 고르더니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명수가 수연아, 25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희랑 같이 살고 싶어. 진태는 숨을 한번 삼키고 더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집에 가지 않겠니? 명숙은 진태의 손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 손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 손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손이 지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끄덕임 하나에 명숙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수연은 말없이 진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아빠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손끝의 힘은 분명한 대답이었죠. 진태는 그 힘을 느끼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가 병원 정문을 빠져나갈 때 진태는 창밖을 보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내 옆에 있다.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요. 저택의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현관, 반짝이는 바닥, 조용한 복도. 하지만 세 사람은 화려함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서로의 숨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죠. 진태는 명숙에게 햇살이 가장 잘 드는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커튼을 걷어주며 머쓱하게 말했어요. 여기가 제일 따뜻해. 당신, 여기서 쉬면 좋겠어. 명숙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낯설었지만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어깨를 감싸는 느낌이 들었죠. 명숙의 굽은 어깨가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수연의 방은 진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수연이 좋아할 만한 책, 손에 익을 만한 쿠션, 창가에 놓인 작은 스탠드까지요. 수연은 문턱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요? 진태는 웃고 싶었지만 눈이 먼저 젖었습니다. 몰랐지. 그래서 김 비서한테 물어보고 나도 찾아보고 그냥 해보고 싶었어. 그날 저녁 부엌에는 어색한 소리가 났습니다. 과일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였죠. 진태가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껍질이 얇게 이어지지 못하고 툭툭 끊겼어요. 명숙이 그걸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 사과가 아니라 감자 깎는 줄 알겠네. 진태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다시 해볼게. 오늘은 좀 더 얇게. 수연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웃지도 않았을 텐데 오늘은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죠. 그 작은 변화에 진태는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밥 냄새가 났고 명숙은 정원에 나가 꽃을 만졌습니다. 흙을 손에 묻히면서도 표정이 편안해졌죠. 수연은 산책할 때 경호복 대신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아직 걸음이 완전히 편하진 않았지만 진태는 보폭을 마쳤습니다. 빨리 가자고 재촉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산책길, 수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태는 그 한마디에 발을 멈췄습니다. 바람 소리만 잠깐 들렸죠. 진태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말해줘. 다 듣고 싶다. 수연은 학교에서 혼자 남았던 날 이야기, 엄마가 새벽마다 세탁물을 들고 나가던 모습, 아팠던 날의 기억들을 하나둘 꺼냈습니다. 진태는 울고 웃으며 그 이야기를 받아 적듯 마음에 담았죠. 빈 시간을 채우는 일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조용히 쌓아가는 일이었어요. 노을이 길게 지는 어느 저녁,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비어있던 페이지가 많았습니다. 있어야 할 사진이 없는 칸들은 그 자체로 상처처럼 보였죠. 진태는 조심스럽게 오늘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이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만 그 어색함이 오히려 진짜 같았습니다. 명숙이 손끝으로 사진 모서리를 만지다가 조용히 그 자리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때 진태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그리고 고맙소, 당신. 명숙은 눈가를 훔치며 작게 웃었습니다. 수연은 말없이 진태의 손등을 한번 꾹 눌렀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죠. 그렇게 비극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안은 햇살로 가득했고 주방에서는 명숙이 끓인 국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진태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법무팀장이었습니다. 진태는 한 번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기미 사건입니다. 진태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말해. 지하상가 CCTV 분석과 괴한 자백이 모두 정리됐고 김 이사가 배우로 특정됐습니다. 최 여사 개인 재산 횡령, 회사 자금 배임, 그리고 지난 습격 교사까지 전부 기소됐습니다. 진태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긴 숨이 천천히 빠져나갔죠. 끝까지 가. 법무팀장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오자 수연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구리 쪽에 남은 흉터가 아직 불편한지 자세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죠. 명숙은 수연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두 사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대가 치르게 될 거야. 시간이 걸려도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가. 명숙은 잠깐 진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진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아직 강하진 않았지만 놓지 않겠다는 힘이었죠. 창밖에는 비가 아니라 맑은 햇살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흉터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 위로 세 사람의 시간이 다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요. 25년이라는 시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심은 통하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혹시 지금 연락 못하고 있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오늘 한 통화, 한마디가 25년의 후회를 막아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따뜻한 햇살이 내리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인공들을 위한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나날이었습니다.